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말 동안 한국사를 열심히 복습하고 온 사람들이 좀 있을까?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지만은 늘 말씀드립니다. 역사 과목은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모르면 새로운 내용을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늘 수업 시작 전에 복습을 먼저 하고 들어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 짧게 정리 한번 해보고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860년대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흥선대원군이 무엇을 했는가 였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로 인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들을 개혁하고자 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비변사를 혁파하고 대전해통 같은 법전을 정리하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서원을 철폐하고 등등의 호포제를 실시하고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통치체제를 재정비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외부적으로는요, 조선을 개항시키려고 했던 프랑스나 미국 같은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을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나요? 그들과 문을 열고 통상 수교하는 것을 무엇하는? 거부하는 이른바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밀고 나갔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카메라 혹시 여기까지 나오니? 네. 안 잘리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서 병인양요, 식미양요 같은 사건들을 겪었고 끝까지 그들과 통상수교를 거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척화비 같은 것들을 전국에 세우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런데 1870년대 가게 되면서 상황이 조금 변화하게 돼요. 그죠? 흥선대원군이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아버지였고 왕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이었어. 1870년대 가면서 고종이 22살이 되면서 직접 정치를 하게 되죠. 그죠? 자,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친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서 조선에서도 중요한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내부적으로는 어떤 주장이 나오기 시작을 하냐면은 이제 문을 열고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통상개화론 같은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통상개화에 대한 주장이 나오고 있었을 때 외부에서 어떠한 충격이 가해졌었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었던 포함외교를 실시하죠. 그죠? 이른바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조선의 문이 열리게 돼요. 그죠? 조선이 최초로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면서 개항을 하게 되니 그 조약이 바로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강화도 조약이었어요. 그죠? 정식 명칭은 조일수 조규라고 하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자, 이후에 서양과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어떤 나라랑 제일 먼저 조약을 맺었었나요? 미국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통해서 서양 국가와도 근대적인 조약을 통해서 교류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1870년대 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닫혀 있었던 조선의 문이 열리는 개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화, 그러니까 근대화가 조선에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자,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뭘 배울 거냐면은 그래서 188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조선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880년대 가게 되면서 조선은 근대화 개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되어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서양 국가들과 같은 모습을 갖추어 가기 위한 노력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조선의 이러한 근대화
근대화 정책은 결코 순탄하게 추진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하였느냐? 첫 번째, 내부적으로는 조선이 이러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반대를 했던 세력들이 있었어요. 내부적인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외부적으로는요, 이 조선의 근대화를 저지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외세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세력의 개입과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근대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벌어졌던 내부적인 반발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냐면 앞으로 하나씩 배울 겁니다. 전통적인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 위정척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구식 군인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후퇴시키게 만드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 이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던 사람들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하나씩 살펴나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외국 세력들의 개입과 간섭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두 나라가 치열하게 조선에 개입을 해서 서로 경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어디였을까? 바로 청나라와 일본이었어요.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선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외부적인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던 시기가 바로 1880년대 조선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번 시간부터 하나씩 살펴봐 나가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개화파의 형성이에요. 자, 병자호란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자 17세기였어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도망을 갔어. 하지만은 청나라 군대의 포위가 이루어지게 되고 추위와 굶주림에 지친 끝에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부터 내려와서 청나라 황제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게 되니 그 사건이 바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죠? 그죠? 자, 조선 사람들의 경우에는 청나라 여진족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랑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지? 따라서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항복을 하고 그들과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는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 그지? 그래서 우리 아직 지지 않았어. 복수할 수 있어. 이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은 이 잘못된 현실을 바꿀 수 있어. 라는 이런 주장들이 17세기에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청나라에게 복수하자라는 주장이었죠. 자, 하지만 우리 이 조선인들의 예상과 달리 청나라의 경우에는 이후에 중국 전체를 장악을 하게 되면서 나날이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되고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세기 가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북학론이죠. 청으로부터 무엇하자? 배우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조선에서 청나라에 보냈던 외교사절 무엇이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안 나겠죠, 그죠? 연행사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자, 연행사라고 하는 조공사절을 청나라에 보내게 됩니다. 자, 이때 이 연행사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박지원, 박재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서 깜짝 놀라요. 왜? 그렇지, 오랑캐라고 배웠는데 오랑캐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청나라에 가서 본 그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조선보다 훨씬 더 발전을 이룬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의 모습을 보고 오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청나라는 오랑캐가 아니다. 혹은 청나라가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북학파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을 할 것, 우리도 청나라처럼 상업과 공업을 발전시킬 것,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북학파라고 부른다. 일부 실학자들 가운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러한 전통적인 유교 성리학적 사고로부터 벗어나서 인종적인, 민족적인 차별과 편견 없이 선지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고스란히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19세기의 통상개화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양은 오랑캐가 아니다. 혹은 서양이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 해야 된다? 그들로부터 배워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이런 사람들을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박규수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의 손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박규수 역시 연행사로 청나라에 직접 다녀온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가서 양무운동 같은 것들이 전개되는 모습들을 보고 돌아오기도 하죠. 오경석은요, 그때 박규수랑 같이 청나라에 가서 중국어를 통역해줬던 통역관이었고요. 유홍기 같은 경우에는 오경석의 친한 친구이자 의사였던 인물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고 우리도 하루빨리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들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나라에 가서 해국도지라든지 영환지략 같은 책들을 사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면요,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에서 쓴 책들이에요. 서양의 지리나 정치, 경제, 인구, 종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서양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 책들이 바로 해국도지, 영환지략이라고 하는 책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청나라 사람들이 쓴 책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용들도 있고요. 잘못된 내용들도 들어있었습니다만은 서양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었던 조선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을 준 책들이 바로 이 해국도지나 영환지략 같은 책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로부터 배웠던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1870년대에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들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개화파라고 부른다. 근대화를 주도해 나갔던 세력, 우리는 그들을 개화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개황 이후에 근대화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런 책들을 읽어보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까지 세계의 중심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이런 책들을 읽어보니 어떠하였다? 세상에 중국이 어디 있어? 지구는 둥근데, 그지? 가운데 있는 나라, 중심인 나라라는 게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중국 중심의 사고관으로부터, 중국 중심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서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그들처럼 강력한 군사력을 갖자, 우리도 그들처럼 강력한 경제력을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로 자리를 잡고 또 활동을 해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개화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70년대부터 개화파가 형성이 되면서 1880년대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조선에서는 1880년대에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이 어떠한 방식들로 추진되어 나가느냐. 자, 첫 번째, 조선 정부에서는 근대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단청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센터 총사령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통리기무아문 아래 각각의 12개의 부서를 두어서 그 12개의 부서에서 근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무들을 처리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청들을 일컬어 12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880년대 조선의 근대화 정책은 통리기무아문과 그 아래에 있는 12사에 의해서 추진되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통리기무아문과 12사를 보면은 1880년대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떠올리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자, 그렇다면 근대화 정책을 통해서 조선이 무엇을 하고자 하였느냐? 많은 변화들이 필요했습니다만은 이 조선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거. 꼭 필요하다라는 데에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던 거. 그건 바로 무엇이었을까? 근대식 군대를 갖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무엇을 경험했기 때문에?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서양식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대식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별기군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별기군이라고 하는 이름의 근대식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떤 근대식 군대는 일본인 교관을 통해서 훈련을 하고자 하였어요. 그래서 일본인 군인을 교관으로 초대를 해서 별기군이라고 하는 근대식 군대를 훈련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별기군을 무엇이라고도 불렀냐면은 일본인에 의해서 훈련받는 군대라는 의미에서 외별기라고도 따로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별기군 또는 외별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두 번째, 5영을 2영으로 축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뭔 소리냐면요. 기존의 조선의 중앙, 그러니까 수도 서울과 그 주변을 수비하는 군대는 총 5개의 부대가 있었어. 그들을 일컬어 5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부대가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대들이었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등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필요할 때마다 급하게 만들어진 5개의 부대들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되기도 하고요. 불필요한 예산들이 지나치게 많이 나가는 그런 어떤 비효율적인 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식 군대를 만들면서 새롭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니 이 구식 군대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좀 줄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5개의 군대를 2개로 축소 개편하였다. 5영을 2영으로 축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요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임오군란의 배경으로 작용을 하기도 해요.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세 번째, 우리나라가 근대화된 나라로 바뀌어 나가려면은 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뭐부터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나라가 바뀌어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변하고 싶어. 내가 바뀌고 싶어. 그러면은 뭐라고? 내가 바뀌고 싶어. 누구처럼 바뀌고 싶어. 그러면은 그 누구는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쟤는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려면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근대화를 추진해서 어떤 나라처럼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머릿속에 대충 어떤 목표를 도달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야 그거에 맞춰서 하나 둘씩 바꿔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보고 돌아오는, 관찰하고 보고 돌아오는 해외 시찰단들을 파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근대화를 추진했던 일본과 청나라의 사절들을 파견합니다. 일본에 보냈던 사절들이 수신사, 조사시찰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청나라에 보냈던 시찰단으로 영선사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수신사 같은 경우에는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난 이후에 파견되었던, 일본에 파견되었던 해외 시찰단으로 사실은 어떠한 목적에서 파견되었느냐? 강화도 조약 맺어보고 나니 우리나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과 재협상을 위해서 보냈던 이들이 바로 수신사라는 사람들이었고요. 간 김에 무엇도 하고자 하였느냐?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근대화 이후에 일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던 이들이 바로 수신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좀 더 일본의 근대화 정책을 가까이 가서 실제로 일본이 무엇을 받아들여서 무엇을 바꾸었으며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좀 더 전문화된 조사 시찰단이 조사할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881년에 보냈던 이들이 바로 조사 시찰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일본에 가서 일본의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본의 근대적인 문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왔던 이들이 바로 조사시찰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들이 조사해온 내용이 이후에 조선의 근대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크고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힘 좀 냅시다. 체육대회 끝나고 많이 피곤해가지고 주말 동안 못 쉬고 또 놀다 와서 힘들어서 이러는 거 아는데 여기 수업 빨리 끝낼 거예요. 한 30분? 아니 30분은 안 남고 벌써 30분 지났고 한 10분 정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영선사, 청나라의 경우에는 야편전쟁 이후에 양무운동이라고 하는 근대적 개혁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죠. 그리고 그 핵심은 서양의 무기를 받아들이고 만드는 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가 서양의 근대적인 무기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새로운 군대를 훈련시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사전을 파견했는데 그들이 바로 영선사라는 이들이 되겠습니다. 1년 뒤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사실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중도에 귀국하게 돼요. 뭐 어쨌든 청나라에는 영선사라는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것 정도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조선에서는 1880년대에 근대적인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나가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서 이 근대화를 주도해 나갔던 세력인 개화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개화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에서 서로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 번째, 이 근대화의 속도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 사이의 대립과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개화파가 무슨 파와 무슨 파로 나뉘어지게 되느냐? 빠른 근대화를 주장했던 급진 개화파와 점진적,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가기를 주장했던 온건 개화파의 입장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급진 개화파에는 김옥균, 박영효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고요. 온건 개화파에는 김홍집, 김윤식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대충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 사람들의 머리를 짧게 깎았네요. 그죠? 그리고 양복 입고 있네요. 이 사람들은요? 전통적인 관료의 복장들을 입고 있네요. 그죠? 벌써부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죠. 그죠? 자, 급진 개화파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처럼 근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어느 나라처럼? 일본의 방식으로 일본과 같이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본의 무엇을 본받아서? 자, 우리 지난번에 17.5페이지 수업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일본은 미국에게 개항을 하고 난 이후에 그죠? 메이지 유신이라고 해서 에도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이 중심이 된 새로운 정부를 세우면서 일본의 모든 것들을 다 서양의 방식으로 바꾸고 나가려는 근대화를 추진해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 문명 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 서양의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와 사상까지 받아들여서 나라의 사회 질서 완전히 서양식으로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마저도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근대화 정책이었던 것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급진 개화파는 바로 그렇게 일본처럼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자라는 입장이었어요. 청과의 관계에서는요. 자, 조선은 청나라하고 병자호란 이후에 조공과 책봉의 관계를 맺어왔어요.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해서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기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조선에 대해서 이래저래 내정 간섭을 해왔단 말이죠. 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자, 자주 독립국가로 거듭나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급진 개화파의 입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근대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청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온건 개화파의 경우에는요, 어느 나라처럼 근대화가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청나라처럼,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보기로 삼아서 청나라처럼 조선이 근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서양의 기술과 무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잘못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전부 다 서양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거나 옳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온건 개화파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고 사상이나 제도 같은 것들은 기존의 조선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입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건 개화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러한 주장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동도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무운동 중체 서용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중국의 몸체를 그대로 두되 서양의 기술을 이용한다라는 거였잖아, 그지? 동도서기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양의 길을 가겠다. 서기 다만 서양의 기술만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걸 일컬어 동도서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인정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청나라 내정 간섭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우리가 오늘날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아니 청의 간섭으로부터 당연히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사람들은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근대화를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누구의 기준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우리나라 북한과 통일을 해야 되나요? 네.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간섭이나 영향력 없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해관계를 가장 잘 반영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영향력이나 간섭 없이 우리나라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의 영향력이나 간섭 없이 북한과 통일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당시 청나라의 영향력이 어땠다? 당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영향력이 어땠다? 그렇지. 오늘날 우리나라에게 갖는 미국의 영향력보다 오히려 더 강했으면 강했지 더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급진개혁파가 주장하는 청나라의 내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주동맹은 굉장히 무엇처럼 보였다? 그치.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영향력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대화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온건개혁파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근대화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야. 봅시다. 서양이 기술을 받아들이는 거 가능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서양이 사상과 제도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서양식으로 바꾼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본처럼 신분제 폐지해야 돼. 양반들이 지배해왔던 이 신분제도 완전히 싹 다 없애야 돼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이 돼야 돼. 그러면서 일본처럼 초등학교 의무교육 같은 것도 도입을 해야 돼. 전통적인 유교 성리학 질서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아닐걸, 그지? 어떻게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아요. 사실은 이런 방향이 제대로 된 근대의 방향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 그지? 왜냐면 청나라랑 일본이 싸워서 결국 일본이 이겨서 우리나라 식민지로 지배했다는 거를 오늘날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그지? 하지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어땠을까? 과연 이런 방법이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한 요 정도까지밖에 근대화에 대한 인식이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어떤 사람? 조선을 지배하는 양반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마저도 인정하기 어려웠어. 유교 성리학 사회에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천주교 같은 게 들어와서 기존 질서를 뒤엎는 것 자체를 아예 부정해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러니까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실 이런 주장조차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보였던 것이 당시 조선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한 상황에서 조선의 왕이었던 고종은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근대화의 방식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자라고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어느 쪽에선? 온건개혁파의 손을 고종이 들어주는 거는 엄격히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조차도 고종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용기를 내고 위험 부담을 떠안는 것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서 고종의 경우에는 1880년대 조선의 근대화 정책의 방향은 동도 서기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건 계합파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급진 계합파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화 정책이 추진되어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1882년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급진 계합파와 온건 계합파의 입장 차이는 더욱더 벌어져 버리고 말고요. 급진 계합파에 의해서 이른바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한국사 대운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21쪽 보도록 할게요. 자, 통상개화론의 등장,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이 해국도지 영안지략 같은 책들을 소개하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김옥균, 박용효, 김윤식 같은 사람들이 개화파를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 1번 무엇으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였다? 중국 중심의 질서로부터 벗어날 생각을 하였다. 서양의 제도와 과학기술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서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중국이라고 쓰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880년대 조선 정부는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총사령부로 통리 기무 아문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하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아래에 실무를 담당하는 12개의 관청을 두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12사라고 부른다. 자, 조선 정부는 서양의 근대식 군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별기군이었어요. 그죠? 또는 외별기라고도 불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군제 개편으로 기존의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고, 오영이라고 써놨는데 내가 아까? 네, 미안해요. 오군영을 이영으로 축소하였다. 수정해야겠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조선이 근대화를 통해서 어떤 나라가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들을 보고 관찰하고 돌아올 필요가 있었어요. 그죠? 아이고. 자, 그래서 일본에 보냈던 해외 시찰단, 수신사, 조사 시찰단이 있었고, 청나라에 보냈던 해외 시찰단 이름이 영선사였어요. 그죠? 청나라의 근대식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 훈련법을 배워오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서 개화파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 때문에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죠? 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사상과 제도까지 바뀌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급진 개화파, 청나라의 무엇처럼 양무운동처럼 기존 사회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이자라는 동도 서기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무슨 개화파? 온건 개화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확인 문제 보도록 합시다. 개화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그 아래 12사가 있었다. 통리 기무 아문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자, 정부는 일본에 무엇을 파견하여?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세무, 세관, 군사 등에 대한 업무를 세밀하게 조사했다라는 것을 보니까 조사 시찰단이 만든 것 같네요. 그죠? 조사 시찰단을 파견하여. 자, 온건개화파는 청나라의 양무운동을 본받아 기존의 사회제도와 문화를 유지하는 무엇의 입장에서? 동양의 길을 가되 서양의 기술만 사용하겠다. 동도 서기의 입장에서 개혁을 추구하였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네요. 그죠? 자,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1880년대 근대화 정책에 대한 반발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써주세요.